드릴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제 수업을 촬영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절대 안 나오고 그냥 제 자기 장학용으로 촬영하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번 학기 평가 계획 먼저 설명드리고 교과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학기 평가는 지필과 수행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지필은 학교에서 정한 기간, 정한 시간에 우리가 그 과목을 보는 거고 1회고사, 2회고사 모두 다 화학원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나랑 너네랑 이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수업 시간에 보는 걸 수행평가라고 하잖아요. 이번 학기 수행평가 2개 봅니다. 그래서 지필평가가 토탈 60점이고요. 수행평가가 토탈 40점에서 학기 점수가 100점으로 환산이 될 거고요. 지필평가는 1회, 2회 뭐 가중치 없이 1회도 30점, 2회도 30점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필평가에는 선택형 100%고요. 논술형, 서술형 문항은 없어요. 알고 계시면 되고 수행평가가 중요한데 수행평가를 지금 다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설명드릴 수도 없어요. 뭐 물론 여기에 작년 나한테 과탐실 수업 들은 친구가 매우 적겠지만 수행평가 최소 2주 전에 수행평가 내용과 평가 기준과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내용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니까 1회고사 전에 논술이라는 수행평가를 보겠구나 2회고사 전에 비평이라는 수행평가 보겠구나 둘 다 20점이겠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요. 논술은 우리가 1회고사 전에 배운 내용에 대한 논술 문제를 풀이하는 건데요. 문제 2개를 미리 공개하고 수업 시간에 다 풀어드려요. 그리고 숫자만 바꿔서 나와요. 그럼 내가 너네한테 미리 공지했던 풀이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정답을 옳게 구했으면 수행평가 만점이겠죠. 정답은 숫자가 바꿔서 나오니까 시험지마다 다를 거고 비평은 책을 읽고 내용을 요약하고 그 내용 중에 화학 개념과 한 가지를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내 의견을 논술하는 수행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고사 전에 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좀 여유롭게 미리 책을 읽으셔도 되니까 뭐 어떤 책은 돼요, 어떤 책은 안 돼요 궁금하면 언제든지 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4가지 항목으로 이번 학기 점수와 등급이 결정이 될 거예요. 혹시 평가 관련해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있나? 뭐 적을 사람 적으시고 1분 뒤에 화학 개괄 설명 들어갑니다. 너네 화학 너네가 듣겠다고 선택했잖아. 화학 왜 선택했어? 화학 무슨 과목일 거라는 기대에 의해 선택했어? 의무에 의해 선택했어? 의무. 내 진로와 연관된 학과가 요구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대다수인가? 기대. 기대 어떤 기대가 있었나? 되게 쉬울 줄 알고. 아 진짜? 아니 어떤 이유로 화학이 쉬울 거라고 기대했지? 아니 뭐 어렵다고 하는 건 아니고. 산업화학까지만 했는데. 아 산화원원이 쉬워 보였구나. 아니 산소랑 붙었다 떨어졌는지만 설명하면 되니까. 적당히 어려우니까. 아 적당히 어려우니까 근데 적당히 할만했고 네. 뭐 1년 동안 부디 그런 생각이 유지되길 바라고 뭐 화학을 선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화학이 어떤 과목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화학이 왜 어려운지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요한지 알 것 같아서 화학이라는 과목을 설명드리고 목차로 들어갈 건데요. 화학은 일단 과학이라는 학문의 범주에 포함되는 과목이죠. 과학은 어떤 학문을 과학이라고 정의하냐면요. 자연현상을 탐구하고 자연을 설명하려는 학문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에서 주인공은 자연현상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규칙적인 일이 일어나면 그걸 법칙으로서 설명을 하고요. 여기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확인이 되면 그걸 원리로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과학에는 몇 가지 세부 과목이 있어.
네 가지 물화생지가 있죠. 얘네 다 과학인데 다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건데 그 탐구하는 주인공들이 약간 다른 거예요. 물리는요, 누구를 주로 탐구하냐면 자연에 있는 애들 중에 움직이는 물체를 탐구해서 법칙을 설명합니다.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행성이 될 수도 있고요, 공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과학은 말 그대로 생물체를 관찰을 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살아나가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지구과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우주를 관찰해서 우주 안에 있는 법칙을 설명해요. 근데 화학은 어디를 탐구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물질 세계를 탐구하고 물질 세계를 설명하려는 학문을 화학이라고 해요. 화학에서 주인공은 자연의 많은 부분 중에 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물질 너무나도 많죠. 그 물질을 설명한다는 건 일단 간단하게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칠판을 볼게. 칠판의 특징을 설명을 하려고 해. 칠판은 어떤 특징이 있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고 딱딱하고 얘가 워낙 딱딱하다 보니까 얘보다 물은 분필을 여기에다가 필기할 수 있는 거지. 분필이랑 칠판이 싸웠을 때 칠판이 이겼기 때문에 분필의 흔적이 칠판에 묻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칠판의 단단한 특징을 내가 설명하라고 해. 이 특징 자체도 화학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화학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걸 탐구하냐면 얘가 왜 단단한지를 설명해요. 세상엔 단단한 물질도 있고 말랑말랑한 물질도 있잖아. 얘는 단단한 거잖아. 얘는 왜 단단한 거냐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칠판이라는 이 거대한 물질은요, 단일 입자가 아니죠. 얘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뭐라고 불러? 원자라고 부르죠. 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원자 수십 개가 얘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왜 단단하냐면 얘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은 다 결합을 하고 있을 텐데 그 결합이 강할까 약할까? 그 결합이 강하니까 이 물질이 단단하겠지. 원자 사이의 결합이 강하니까 얘를 찔러도 그 결합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찔러도 찔리지 않는 단단한 특징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일단 이것도 화학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얘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왜 결합이 강할까? 얘네들은 왜 서로를 좋아할까? 걔네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학문을 화학에서 주로 합니다. 설명하는 내용을. 자, 그러면 이제 화학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얘가 초록색인 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 얘가 단단한 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진짜 설명해야 되는 대상은 이 칠판 덩어리가 아니고요. 이 칠판을 구성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원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해야 돼. 원자는 실존하는 존재긴 하지만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해가 쉽지만 추상적인 개념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어려워하는 거죠. 원자는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화학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말하지만 화학은 어렵습니다. 그치만 우리 주변에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물질은 우리 주변에 이미 너무 당연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를 탐구하고 내가 어떤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 뭐 대학 생활에서도 그렇고 되게 큰 능력이 될 거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화학원 수업의 끈기를 가지고 임하시면 좋겠고 그 끈기에 부합해서 저도 끊임없는 반복과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니까 끈기와 믿음을 가지고 수업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목차 들어갈게요. 교과서 차례 펴놓으시면 되고요. 거기 화학원은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단원 화학의 첫걸음, 2단원 원자의 세계, 3단원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 4단원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대단원 1단원이 1학기 1회고사, 대단원 2단원이 1학기 2회고사, 3단원이 2학기 1회고사, 4단원이 2학기 2회고사가 기본 틀이에요. 순서 변경은 없습니다. 근데 좀 가감이 있을 수 있는 게 왜냐면 대단원, 3단원은 딱 봐도 소단원 개수가 너무 많지. 3단원은 개념이 되게 쉬워요. 제가 쉽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양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하나의 시험에 보기에는 진도에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3단원 앞부분은 아마도 1학기 2회고사 범위에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이런 가감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1, 2, 3, 4단원이 각각 교내고사 하나하나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돼요. 또 가감이 어디 있냐면 대단원 1단원인데요. 사실 대단원 1단원은 중단원 1단원 화학과 우리생활, 중단원 2단원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으로 나눠져 있잖아. 내가 분명한 수치를 얘기하긴 어렵지만 만약에 우리가 1위고사 문제가 28개잖아? 그럼 그 중에 25문제 이상은 분명히 중단원 2단원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몰, 화학 반응식, 몰농도 이 소단원 3개가 거의 시험 범위의 전부라고 보면 되거든? 그럼 2, 3, 4단원에 비해 양이 되게 적은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학기 1회고사 전에 얘네들을 다 끝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많이 할애됩니다. 그러한 가감이 있다는 건 알고 있대. 분명히 시험 전에 범위는 알려드릴 거지만 크게 1, 2, 3, 4단원이 시험별로 진도에 해당할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죠. 거기다가 논술과 비평이라는 수행평가 보고요. 논술은 여기 있는 01몰과 02 화학반응식 이 2개 소단원에서 한 문제씩 추출해서 논술, 수행평가 대상 문항이 됩니다. 자, 이제 진도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 다 알려드렸고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수업은 고정석이에요. 이동훈 선생님의 별도한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하고요. 수업 시간에 친구와의 대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친구와 대화하면 물론 학습효과가 높아질 수는 있지만 일단 너네들이 학습효과 높아지기 위해서 대화하면 주변 친구들의 집중력이 조금 낮아질 수 있고요. 친구들뿐만 아니라 너네들이 대화를 하면 내 수업이 재미없나? 내 수업이 이해가 어렵나? 나도 너네들한테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야. 그럼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모두가 피해보는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친구와의 대화는 허용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수업은요.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한 45분 정도 수업을 합니다. 수업 종료령이 울리기 4, 5, 6분 전에 수업은 끝나요. 그럼 그 남은 시간은 뭐냐면 질문 시간이에요. 그때 저한테 문제에 관련해서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 그 시간의 한정에서는 친구끼리 적절한 데시벨과 적절한 내용 한에서는 질문 주고받을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수업 중에 질문은 저한테만 합니다. 옆에 친구한테 하지 않아요. 뭐 수업 관련해서 아니면 평가 관련해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교과서 11페이지 피시고 자, 대부분의 과목이 그럴 건데 보통 첫 단원은 이 과목이 얼마나 유용한지 알고 너가 이 과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러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학문을 공부해라 라는 단원들이 있잖아요. 화학도 여지없이 01은 화학의 유용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화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서 화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과목이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열심히 할 마음가짐을 고작 오늘 30분 동안 한번 탑재를 해볼 거고요. 일단 교과서 한번 읽어봅니다. 화학은 물질의 성질과 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으로 인류에게 닥친 식량 문제, 의류 문제,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여 왔다. 인류 역사에서 화학이 어떻게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삶의 질을 향상해 왔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본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의식주에서 각각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화학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번은 가장 중요한 식량 문제 해결이에요. 그냥 읽어볼게요.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인류는 식량 부족의 위기를 맞았다. 식물의 퇴비나 동물의 분뇨와 같은 천연 비료에 의존하던 농업은 한계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19세기 이후에는 비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인공적으로 합성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대. 여기서 일단 문제 분석합니다. 동일한 면적의 지구에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인구가 급증한 거야. 그럼 뭐가 많이 필요해? 밥이 많이 필요하겠지. 근데 우리가 보통의 식량은 어떻게 우리가 생산하냐면 이 지구에서 농업을 지어요. 밀이든 쌀이든 농사를 지어서 그 식량을 우리가 먹는 거야. 근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이 변한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났는데 지금 막 태어난 애들이 노동에 투입될 수는 없잖아. 노동을 하는데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도 같이 급격히 증가한 게 아니야. 단순히 먹는 입만 증가한 거야. 그럼 당연히 식량이 부족했겠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식량 생산을 늘려야 되지. 근데 농사를 바닷가에 지을 수 없고 갯벌에 지을 수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동일해요? 일할 수 있는 노동 인구도 동일해요. 그럼 우리가 이때 생산량을 늘리려면 어떤 항목을 증가시켜야 돼?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되지. 그 전에 10개의 벼를 심었는데 3개에서만 쌀을 얻어내고 나머지들이 병들어 죽었다면 이제는 10개를 농사를 지었을 때 7, 8개에서 우리가 쌀을 얻어내야만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농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돼요.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접근했냐 그냥 읽어볼게요. 독일의 과학자 리비히가 질소, 인, 칼륨이 식물 생장에 꼭 필요한 원소라는 것을 밝혀냈고, 질소가 포함된 인공비료를 개발하여 사용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했대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화학적 개념에 대해서 한번 도입을 해볼 건데, 우리는 농업 생산량을 늘려야 돼. 예를 들면 식물이 자라다가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라내서 쌀을 생산할 때까지 잘 키워줘야 되잖아.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식물 생장을 위해서는 어떤 원소들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되냐면 질소나 칼륨이나 인과 같은 성분들이 식물한테 충분히 공급이 돼줘야 돼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그 중에 질소에 한번 집중을 해봅니다. 질소를 식물한테 충분히 넣어줘야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거든? 자연상의 질소가 근데 되게 많아요. 어디에 많이 있냐면 특히 질소는 N2라는 기체의 형태로 많은 수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뭐 들은 친구도 있겠지만 대기의 80% 정도는 질소 기체가 차지해요. 질소 기체는 우리한테 그렇게 낯설은 기체가 아니긴 한데 질소 기체의 특징을 이해해야 돼. 너네 질소 기체라는 단어 어디서 제일 많이 들어? 질소? 과학 시간보다 더 많이 듣는 데 있죠. 질소 기체가 어디 너무 많아서 내가 좀 불쾌해. 과자 봉지에 질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과자 양이 적잖아. 그때 질소 기체를 사용하거든요. 질소 기체의 역할이 뭐야? 공기가 있으니까 과자가 부서지는 것을 막잖아. 그게 질소가 필요해서 넣는 거거든. 근데 왜 산소 안 넣고 다른 기체들 많은데 다 안 넣고 왜 특히 질소를 넣냐면 질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반응성이 거의 없어요. 내가 과자가 부서지는 게 싫어서 질소 기체를 과자의 봉지에다가 넣고 과자를 포장했는데 과자랑 질소가 반응한대. 그럼 과자 맛이 어떻게 돼? 변하겠지. 그럼 내가 과자 사 먹을 맛이 안 나잖아. 우리가 충전재를 다양한 종류의 기체를 넣을 수 있는데 질소를 굳이 넣는 이유는 이미 많은 양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응성이 없는 특징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공기 중에 반대로 생각하면 공기 중에 질소 기체가 진짜 많다? 그럼 얘는 맨날 질소랑 만나고 있는 건데 왜 잘 못 크는 거냐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 형태인 질소 기체는 반응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무리 자연상에 많이 있어도 이 질소는 나무와 결합할 나무에 흡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식물 생장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지만 도움이 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식물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의 질소를 대량으로 생산해내서 그걸 식물한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면 화학자가 한 거고 밑에 나오지만 N2는 질소를 포함하긴 하지만 식물에 흡수되기에 적절한 형태가 아니고요. 질소를 포함하면서 식물에 흡수되기 적절한 형태인 NH3라는 물질을 식물한테 비료로서 넣어주기로 했어. 근데 얘가 자연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 자연상에는 보통 얘로 존재하지 얘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우리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대량으로 합성해내야 되잖아요. 얘가 중요한 물질이라는 것과 더불어 얘를 대량으로 합성해내는 공정을 물질 세계, 암모니아라는 물질을 탐구해서 화학자들이 공정을 개발해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식물한테 비료를 대량으로 넣어줄 수 있게 됐고 농업 생산의 효율성이 증대돼서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교과서 11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교과서 한번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1906년 하버는 공기 중의 질소를 수소와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제조 공정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합성한 암모니아로 만든 질소 비료는 농산물의 생산량을 늘려 식량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살충제, 제초제, 복합비료 등이 개발되어 농산물의 질이 향상되고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와 같이 인류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화학이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화학은 중요한 과목이다. 화학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는 내용이 1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번 수업 시간을 그렇게 진지하고 치밀하게 듣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어차피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치밀하게 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루즈하게 수업을 이해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수업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필기 다 할 필요 없고 다 뭐 밑줄 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그렇구나 화학이 문제 해결했구나 화학이 중요하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의류 문제 해결이에요. 이 또한 우리한테 와닿지 않지. 우리가 원하는 천이 없어가지고 옷을 못 만들거나 옷을 못 사지는 않잖아. 우리 이미 다 옷 여러 겹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해를 해볼 거고 그냥 읽을게요. 식물에서 얻은 면이나 마, 동물에서 얻은 비단과 같은 천연 섬유는 흡습성과 촉감 등이 좋지만 질기지 않아서 쉽게 닳고 대량 생산이 어려웠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천연 섬유의 단점을 보완한 합성 섬유가 개발되면서 합성 섬유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자, 의류 문제예요.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의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감을 해볼 건데 예전에는요 섬유가 천연 섬유밖에 없었어. 천연 섬유가 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천연 섬유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면, 모, 마, 변이라는 4가지가 있습니다. 면은 어떤 애냐면 너네 솜 알지? 솜은 어떤 실 뭉탱이잖아. 그 실을 다 한 줄 한 줄 뽑아내서 직물의 형태로 만든 천을 면이라고 해요. 얘는 솜이 있어야 만들 수 있어. 모는 뭐겠어? 동물의 털이에요. 동물의 털을 직물의 형태로 만든 섬유를 모라고 합니다. 마는요 계속 생산 원리는 비슷해. 식물에도 줄기가 있잖아. 그 줄기를 한 올 한 올 떼어내서 걔네들을 직물의 형태로 만든 것을 마라고 하고요. 견은 누에고치가 자기 몸을 어떤 실로 빙글빙글빙글 두르잖아. 그 실을 이용해서 직물을 만든 천을 견 또는 실크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대표적인 천연 섬유의 예예요. 그럼 얘네들은 왜 천연 섬유겠어? 목화솜, 동물털, 식물, 누에고치는 다 자연상에 이미 존재하는 물질들이지. 걔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약간의 공정으로 섬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자연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천연 섬유인 거예요. 근데 천연 섬유에 그러면 자연에서 유래한 성분이니까 뭐 알러지도 없을 것 같고 뭐 촉감도 좋을 것 같고 장점이 많을 것 같잖아.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면을 만들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해? 솜이 필요하지. 솜을 얻어내려면 뭐를 심어야 돼? 목화나무를 심어야 되거든? 목화나무를 심었어. 몇 년이 지나니까 목화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랐어. 그리고 또 얼마가 지나니까 여기에 목화솜이 이렇게 열렸다? 나무를 다 자랄 때까지 시간이랑 노동이 필요하고요. 또 얘는 천연 식물이기 때문에 이 해에 솜이 100개가 열릴지 3개가 열릴지 50개가 열릴지 몰라. 그 양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럼 얘 주 재료는 솜인데 솜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 건데 이 솜을 얻어내는 과정이 길고 그 양도 내가 원하는 만큼 못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모는 동물 털이야. 내가 어떤 동물을 길렀는데 뿌듯하게도 동물 털이 이만큼 자란 거야. 그럼 나 이제 뭐 해? 이거 면도해가지고 이걸로 직물을 만들 거 아니야. 근데 다음날 또 내가 섬유를 팔려고 하는데 동물털 내가 어제 면도했어. 그럼 오늘 동물털은 얼마나 하겠어? 이만하겠지. 이걸로 섬유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동물의 털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동물은 또 일정 수명을 살고 죽죠. 그래서 얘를 얻어내는 과정도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마도 자연에서 자라나는 식물들로부터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양이 한정되어 있고요. 견은 더 심하지. 누에고치가 자기 몸을 빙글빙글빙글 두를 때까지 난 기다려야 되고 누에고치 이만하잖아요.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양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는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 양이 한정적이거나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 천연 섬유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기에 그 양을 생산해내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애들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천연 섬유의 특징 알고 계시면 되는데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건 천연 섬유는 그 양이 충분하다는 거야?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야? 부족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천연 섬유는 흔한 섬유라는 거야? 귀한 섬유라는 거야? 귀한 섬유라는 거지. 그럼 얘 가격이 어때? 비쌀 거 아니야. 그럼 옛날 사람들은 빈부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천연 섬유를 충분히 구입해서 여러 겹 입으면서 추위로부터 내 몸도 보호할 수 있고 심지어 장신구로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도 겨우 산단 말이야. 추운데 흑겹으로 옷 입고 다니면 얼어 죽을 수도 있겠죠. 해서 그러한 의류 문제가 나왔던 거야. 그럼 우리가 의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섬유가 있어야지 섬유가 흔해지는 거고 누구나 접근성이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거죠. 해서 대량 생산이 필요했던 거고 대량 생산, 공정에 의해서 공장에서 원하는 만큼 찍어내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섬유를 천연 섬유와
구별해서 합성섬유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생긴 물질을 만들어내는 공정도 마찬가지로 화학자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학이 크게 관여해서 합성섬유를 대량 생산해냄으로써 섬유의 양이 많아졌고요. 섬유가 흔해졌고요. 섬유의 값이 낮아져서 추위로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게 어렵지 않아졌다. 의료 문제가 해결됐다. 화학이 크게 기여했다라는 흐름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읽고 주거로 넘어갈게요. 1937년 미국의 과학자 캐러더스는 질기고 유연한 섬유인 나일론을 합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비단으로 만든 스타킹을 신었는데 비단 스타킹은 값이 매우 비쌌지만 금방 해지기까지 했다. 반면 나일론으로 만든 스타킹은 비단 스타킹보다 훨씬 질기고 값도 싸서 사람들은 점차 나일론 스타킹을 많이 신게 되었다. 밑에 나일론 활용이 더 나오고요. 12페이지에는 나일론, 13페이지에는 대표적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터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밑줄. 현대인들은 화학의 발달에 따라 개발된 여러 가지 합성섬유로 값싸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 의복을 제작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화학 덕분에 이게 가능했다. 화학은 중요한 과목이다. 라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이고 질문 없으면 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자, 주거 문제는 크게 세 덩어리가 있고요. 두 개로 나눠서 볼 건데요. 일단 읽어볼게요. 산업혁명 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류는 식량과 의류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도 부족해졌다. 이에 따라 대규모 주거 공간과 안락한 주거 환경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주거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식량 문제랑 좀 걔가 비슷한데요. 지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인구가 급증한 거야. 인구가 급증했으면 밥도 많이 필요하지만 뭐도 많이 필요해. 걔네들이 잘 수 있는 집도 많이 필요하겠지. 근데 우리 마찬가지로 바닷가에 집 지을 수 없고 갯벌에 집 지을 수 없어요. 즉 집을 지을 수 있는 지구의 면적은 한정되어 있어. 그래서 거기다 집을 지어서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인구가 급증했대. 그럼 집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 근데 바닷가에 집을 지을 수 없어. 그럼 이 집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을 어떻게 지어야 돼? 높게 지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은 너무 흔한 공동주택 형태에 대한 수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집을 높이 지으면 내가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갖고 살 수 있겠구나 싶었어. 그래서 뭘로 집을 지었냐면 조선시대 때 가장 흔한 건축 재료인 황토를 이용해서 내가 50층짜리 건물을 지었어. 여기 이제 50가구가 살 수 있는 거지. 여기 꼭대기층을 우리가 펜트하우스라고 부르잖아요. 황토로 만든 집에 펜트하우스에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왜 안 살고 싶어? 그렇게 안 살고 싶구나. 왜 안 살고 싶어? 무서워. 왜 무서워? 야, 내가 황토로 만든 집 50층에 살고 있는데 오늘 일기예보가 내일 비가 온다는 거야. 어떤 마음이 들어? 비가 오면 황토가 어떻게 해져? 흐물흐물해지잖아. 내 집이 흐물흐물해진 거야, 종이처럼. 그런데 안심하고 살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해서 집을 높이 지어야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알았는데 집을 높게 짓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높은 위치에 살더라도 내 안전이 보장되어야 되잖아, 집이라는 것은. 그럼 그만큼 황토가 아니라 강도가 높은 어떤 건축 재료가 있어야만 우리는 집을 높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강도 높은 소재 대표적인 거 뭐 있니? 철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철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 강도가 높은 철이 있어야지 높은 건물을 지어 튼튼하게 지을 수 있고요. 그래야지 동일한 면적 대비 주택수를 늘려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연상에는요 철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연상에 존재하는 철은 보통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이런 형태로 존재해. 우리가 필요한 강도 높은 철은 이렇게 생긴 애가 필요한 건데 자연상에 철이 많긴 한데 이런 형태로 존재해요. 우리 얘네들을 철과 구별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철광석이라고 불러요. 철광석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녹슨철이야. 녹슨철 뭔지 알지 얘들아? 녹슨철은 갈색이지. 내가 여기 3cm 두께의 철판이 있어. 그거 발로 찰 것 같아? 안 찰 것 같아? 안 차. 그거 차면 내 발이 부러질 거 아니야. 근데 여기 3cm 두께의 녹슨 철이 있어. 그거 내가 발로 차잖아? 그럼 구겨져요. 우리가 철을 필요로 했던 건 강도가 충분히 높기 때문인데 자연에 있는 철의 형태인 철광석은 강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누구를 뽑아내야 돼? 순수한 형태의 철을 뽑아내야지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
철광석에서 순수한 형태의 철을 뽑아내는 과정을 우리 과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철의 재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한테 어떤 조작을 가해야지 순수한 철이 나오는지 그 공정을 개발했어야 되는 거잖아. 그 공정 개발 누가 했다고? 화학자가 했다고. 그래서 이 철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고 높은 집을 지었다.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화학이 크게 기여를 했겠죠. 자, 두 번째 덩어리 이어서 갈 건데 우리나라엔 산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생긴 산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살고 있어. 근데 여기에 있는 시장에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나 어떻게 가야 돼? 내려갔다가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시장에 갈 수 있지. 최소 6시간 걸린단 말이야. 그럼 뭐 시장 가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뭐가 있다면 여기와 여기를 안전하게 이을 수 있는 다리가 있다면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으로 줄어든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만약에 다리가 있는데 밧줄 한 줄이 있어. 갈 수 있어 없어? 뭐 시간 줄려다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리들도 어떤 게 필요하냐면 충분한 강도가 필요해. 해서 철을 재련할 수 있게 되니까 여기 다리도 지을 수 있게 됐고요. 철을 재련할 수 있으니까 기차가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 철도를 만들어서 서울에서 부산 갈 수 있고요. 비행기 만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은요, 우리한테 필수적인 주거 문제도 해결해줬지만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그게 가능했던 건 철을 재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저건 화학이 했기 때문에 화학이 크게 기여했다. 화학이 중요한 과목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읽고 넘어갈게요. 18세기 말 재련 기술이 개발되어 철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 철은 강도가 높아 건축물에 활용되었고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넣어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인 철근 콘크리트가 발명되어 주택, 건물, 도로 등의 건설에 이용되었다. 이후 물에 뜰 정도로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가 개발되는 등 새로운 건축 재료가 개발되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라고 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화학원에선 생각보다 연소라는 반응이 많이 나와요. 연소 반응 쉽게 말하면 뭐 난 거야? 불난 거죠. 연소 반응은 과학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연료와 산소의 반응으로 누가 생성되는 거냐면 많은 양의 빛과 열 에너지가 생성되는 반응을 연소 반응이라고 해요. 저 빛과 열이 우리 눈에 불의 형태로 보이는 거고, 그럼 우리가 오늘 집중할 개념은 뭐냐면 연료예요. 연료는 탈 수 있는 물질이거든. 모든 물질이 산소랑 반응해서 이런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일반적인 조건은 뭐냐면 저 연료가 누구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탄소나 수소와 같은 특정 성분을 포함해야지 쟤는 탈 수 있고 쟤를 태웠을 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 옛날부터 시작이지. 우리가 음식을 보통 익혀 먹잖아요. 날것으로 먹으면 병에 걸릴 수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연소 반응이 있어야지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옛날부터 사용된 연료 누가 있어? 땔감, 나무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포함하냐면 C와 H와 같은 필수 성분을 포함하는 연료가 되겠어요. 얘를 태우면 불이 나. 빛과 열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음식을 익힐 수 있어. 그러면 여기는 나무는 어떻게 생기냐면 전체 이런 면적이 있으면 한 이 정도 비율이 C와 H에 해당해서 얘네 덕분에 우리는 연소 반응을 보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좀 시대가 달라졌어요.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 간의 이동도 필요하고 공장도 돌려야 돼. 그럼 이동할 때 필요한 운송수단이나 공장을 돌릴 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 내가 이만한 기차를 움직일 거야. 이 기차를 움직이는 데는 연료가 필요하죠. 근데 나무라는 연료를 이용하려면 이만한 기차를 보낼 건데 나무 이만큼이 있어야지 이만한 기차를 움직일 수 있어. 그럼 못 움직이는 거에 가깝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화석연료라는 게 필요해요. 얘도 연료로 끝나니까 연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C와 H를 포함하는 애가 되겠지. 그럼 얘도 C와 H를 포함하는데 얘가 나무랑 다른 건 뭐냐면 많은 것들이 다르겠지만 동일하게 연료 면적이 있을 때 화석연료는 C와 H를 포함하는 면적이 훨씬 더 큰 거야.
그럼 동일한 양의 연료를 때웠어도 내가 얻어낼 수 있는 빛과 열 에너지는 여기보다 여기에서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이만한 기차를 움직일 건데 이만큼의 화석 연료만 있으면 기차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얻어내는 거예요. 이 화석연료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석탄, 석유 이런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은 물론 원유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원유를 적정한 공정에 따라 구별을 해줘야지 우리가 경우에 따라 필요한 연료를 얻어낼 수 있어요. 이 공정 개발 자체도 화학자들이 했겠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연료를 얻어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15페이지에는 그 화석연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구체적으로 알기보다는 그냥 이 정도. 화석연료가 나무에 비해 어떤 성능을 갖고 있고 화석연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화학이 필요하구나, 화학이 중요하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보시고요. 1분 뒤에 우리 다음 차시 예고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질문이 혹시 있으면 하시고. 우리 다음 페이지가 17페이지인데 탄소화합물의 유용성이에요. 여기는 대단원 3단원 배우고 나서 올 거니까 2학기 때 배울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진도는 교과서 27페이지부터 시작이에요. 27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적혀 있고 27페이지에 01몰이라고 되어 있죠.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여기 5개의 페이지가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내용 중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부터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뭘 하냐,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셔도 돼요. 어차피 오늘 보고 이제 다시 안 볼 거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교과서 27과 28페이지를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선생님 뭐 수업 시간마다 예습을 해오라는 건가요? 라고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 여기 단어는 물론 내가 반복해서 설명해 줄 거지만 너네들이 처음 보는 용어가 되게 많단 말이야. 처음 보는 용어는 그 용어의 뜻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이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요. 내 다음 시간에 몰이네, 원자량이네, 화학식량이네, 분자량이네 너네들이 처음 듣는 단어를 계속 얘기할 건데 그거에 거부감이 있으면 수업에 학습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27에서 31페이지까지 읽어보면서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 정도로 익숙하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곤하면 그냥 쉬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질문 있으면 얼마든지 하시면 되고 부교재 관련해서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교재는 선생님이 조금 고민이 많은 영역이에요. 항상 해마다 너네들한테 수능 특강을 내가 뽑아주고 있기는 하지만 부교재니까 말 그대로 너네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지. 이건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해서 사라고는 강요 안 하고 전원한테 다 뽑아주고 선생님 저 공부하다가 해줬어요 또 주세요 잃어버렸어요 하면 그냥 얼마든지 드리긴 하는데 이게 종이를 계속 뽑다 보니까 이게 환경오염에 영향을 줄 거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주겠냐마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청사진은 어차피 EBS에서 수능 특강 PDF 파일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너네 인당 다 패드가 이제 너네한테 부여가 될 거고 패드를 가지고 PDF로 필기를 하면 환경오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너네들도 종이 필기보다는 패드 필기가 더 편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그거지. 내가 내 눈앞에 패드가 있어도 나는 딴 걸 하고 싶을 것 같아. 너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패드로 다른 짓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걔네들 지도하느라 수업 시간이 자꾸 소요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수업의 질도 떨어지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는 어차피 패드도 아직 안 받았고 해서 첫 번째 부교재는 뽑아드리긴 할 건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다른 반에도 물어봤는데 다른 반은
또 그냥 종이로 뽑아달라 하더라고. 패드 있으면 공부를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1학기는 그냥 이렇게 갈 것 같긴 한데 2학기 때는 또 그게 바뀔 수도 있기는 해요. 알고 계시고 난 근데 뭐 모르겠고 낱장으로 받는 거 싫고 그냥 책으로 갖고 있고 싶다 하면 그냥 책 사셔도 됩니다. 미리미리. EBS 수능 특강 화학 1이에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